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구상 담화 발표 이후로 연일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의도 국회에선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빈손국회를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공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흥 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키워드로 이제 국민 중심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노동 개혁을 특히나 화두로 내세웠는데 교수님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의 처지가 네. 일모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서쪽 편으로 기울어 가는데 길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아마 절박할 겁니다. 뭐냐면 임기 5년의 그 절반 동안 뚜렷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한 뭐 경제적으로든지 이런 성과를 낸 기억이 아마 그 대통령 스스로도 별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이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상황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앞으로는 이 자칫하다가 실패한 정부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특히 이제 강조한 게 4대 개혁, 이걸 강조하고 또 이제 노동개혁을 통해서 또 청년 일자리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뭐 아마 경제, 그 연설문 중에 경제 이게 수십 번, 뭐 개혁 수십 번, 그다음에 국민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간곡한 부탁을 경제계에 한 것도 간곡한 부탁을 한 4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또 그다음에 이제 호소하듯이 한 것도 한 16번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대통령이 얼마나 좀 절박한가, 이제 이 점이 거기서도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정부와 또 국회와 또 국민과 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마음을 모아야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날 텐데, 현재 분위기가 아직은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다. 그 점에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그래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제 활성화, 뭐 이제 4대 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다음 주 이제 광복절 특사 때 경제인 사면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가 포함되느냐 마느냐인데, 그거는 대기업 총수는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전에? 이미 대체로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롯데 문제가 불거져서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기본 구상은 확정이 돼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대신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관련 임원들만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뭐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광범하게 아마 경제 관련 사범들을 포함하지 않느냐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200만 명 가까이까지도 작은 이른바 경미한 생계형 범죄 관련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뒤돌아가서 조금 전에 4대 개혁 관련 경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제목을 경제제도약을 위한 이렇게 붙였죠. 물론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경제하고 무관할 수 없지만은 사실상 4대 개혁은 상당 부분은 경제하고 직접 연관시키기보다는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과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제제도약을 위한 이렇게 붙였는데요. 기업 사면 이게 자체가 얼마나 이제 될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집권 5년의 반환점을 도는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하여튼 바꾸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사면까지 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국정의 운영 방식의 변화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 논리는 사실 설득력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데, 다만 그만큼 경제 활성화가 청와대로서도 절박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요. 반면에 아까 관련 리포트도 봤지만 정치인은 일단 배제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번에 경제인에 대해서 이제 경제계에서 재계에서 아마 이제 호소를 많이 하고 해서 또 그 점도 가만히 됐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재계에서 저러는 것은 뭐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어떤 품앗이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재계도 이제 차제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잘못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우리는 또 풀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무슨 비정상의 정상화를 계속 강조하시던 분이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 사명 같은 이런 특권을 거기다가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말 그대로 절박하다. 그런데 예. 정치인은 해줄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참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서서 실천해야 될 분들이고 법도 앞서서 지켜야 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보면 죄를 짓고 또 적당히 뒤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절해야 되는 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내세웠던 바로 그 정책 목표와도 일치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 이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아까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 생계형 뭐 이런 민생 이것을 강조해서 그쪽에서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워서 어떡하냐 부득이하게 무슨 법을 좀 위반했다든지 저촉됐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풀므로써 옛날에도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대사령을 내려서 온 국민의 화합을 도모한다. 이런 뜻에서 그 점은 아마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경제 사명과 관련된 건 이제 주로 이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가 될 테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 담화에서 나온 노동개혁 얘기인데요. 네. 이게 정치권의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까? 4대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겨눈 게 노동 관련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정부로서도 공공 부문은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이 부분적으로 있죠. 그래서 아마 시동을 걸 걸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6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는 조금 새로운 분야가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정부 여당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늦더라도 총선 4월 13 총선 이전까지는 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까? 이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기본 방향은 맞다라는 게 공동적인 해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산업 구조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일자리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소득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두 가지 기본 방향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처방 중에서 보니까 6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공유의 방식을 일자리 노동 시간을 줄여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보다는 성과가 적은 성과자들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는 이것을 강조해 가지고요. 굉장히 충돌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 구조가 고용 창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자리 시간을 줄여서 같이 나눠서 같이 일자리를 갖자 이것은 누구나 공유했던 바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그 나머지 자리를 청년들이 들어가기 쉽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충분히 커질 소지가 있어서요. 야당과 충돌이 야당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공통적인 합의점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시작부터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노사정 가동은 쉽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노사정 가동했을 때 지금 노가 주로 대기업 노조 측을 대변하는 쪽인데 한국노총 나머지 이제 비정규직 등을 어느 쪽에 대변해 줄 것인가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도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 빈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이게 노사정 회의체가 가동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 이게 왜냐하면 노사정이 가동하는 상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끼게 되면 또 논의의 초점이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과연 노동개혁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노사정의 대타협이 중심이 돼야 되냐, 아니면 여야의 합의가 우선돼야 되냐 그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권이 어차피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지금 노동 문제거든요. 그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야당이 그만큼 여기서 공격 본능이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벌써 지금 아까 이제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은 벌써 그러면서 야당이 문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그러나 노사정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말 조금씩 양보해서라도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정말 도와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정치권에서 좀 도와주는 좀 따라가줘야 된다. 도와주는 이런 그 자세를 보여야 될 텐데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버리면요. 그렇잖아요. 그 노동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야당이 더 문제를 더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문제를 제기해버리면 노동계가 거기 노사정을 계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조금 한 템포 좀 늦춰주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다들 공감을 할 텐데 이제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칫 여야가 개입되면은 조금 이게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의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 다른 또 이제 정치권의 이슈가 하나가 지금 선거법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선거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뭐 오픈 프라이머리냐 그건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를 동시에 놓고 최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들이 이제 당의 공직 후보자를 국민들이 참여해 선출하는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하고 후보 같은 건 선출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거는 이제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거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는 선거 제도와 관련된 것인데 두 개를 엮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양쪽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빅딜로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표 등의 접근 방식도 좀 적절치 않았다. 차원이 다른 거를 네, 차원이 엮었다. 다른 걸 그렇게 했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에서 적절치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저는 그 김무성 대표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은 당에서 공천하는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상대 당이 호응한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각 당에 따른 공천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좀 곤란한 문제라고 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는 아직 여당 내부의 합의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강 그동안의 분위기는 현재 새누리당은 현재의 제도를 거치지 않고 되게 좀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줄이면서 그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야당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농어촌 지금 인구 격차 문제를 뭔가 보완 조치도 필요하고 소선거구제 사표가 많은 거 보완도 필요하고 하는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이 달라가지고 아예 다른 문제가 엮여져 있어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오픈 프라이머리 두 개 다 흐지부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 원장님 말씀이 아주 정말 적절한 지적이신데 사실은 이 대통령제 미국 같이 순수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중심이 정당이 서로 정권을 가지고 다투는 유럽식 그 의원 내각제 같으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독일이라든지 연방국가에서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 생각은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려면 지금 거대한 권력 기관화된 중앙당 체제 이것부터 해체하고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든지. 예? 그러니까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다. 예. 그다음 아니면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강조하려면 이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든지 이래야지 서로 지금 왜곡되고 또 모순되는 그런 제도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결론은 없이 이런 논란만 거듭되거든요. 이번에도 물론 잘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재헌절 이제 경축사에서 정의학 국회의장이 정부 권력구조 바꾸는 개헌하고 선거제도 바꾸는 걸 두 개 다 지금 헌정사적 과제라고 같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어쨌든 간에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한다면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당의 권력의 줄서기를 통해서 불투명한 그동안의 후보 공천이었다라는 지적인데 만약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간다면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 속에서 지금 돼 있는 현재의 당협위원장 내지 지역위원장 현역들의 문제를 어떻게 과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과도적인 조치를 같이 동반하면서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한다면 조금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그게 이제 왜 아까 김 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자신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각 당이 알아서 그런데 김무성 대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법제화해야 그다음에 이 당 외곽에서 공천에 대해 압력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같이 하자, 같이 법제화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야당의 도움을 받는 개념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혼자서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같은 날 동시에 해야 반대쪽에서 역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명목상으로는요. 네, 사실 이 이슈는 뭐 계속 앞으로도 총선까지 논의는 되지만 뭐 뾰족한 결론 없이 그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또 주목할 게 여야 대표가 이제 짧은 휴가를 다 갔다 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오늘 내일까지 휴가죠. 뭐 사실 뭐 휴가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문재인 대표가 휴가 갔다 와서 아까 좀
원장님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빅딜 제안을 했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랑 권역별 비례대표제. 김무성 대표가 좀 내놓을 메시지가 있을까요? 올해? 뭐 당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가지고 상대당 대표하고 충분히 협상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 대표가 무조건 협상할 내용은 아니죠. 우선 당론도 안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현상 유지를 하려는 입장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좀 협상 대상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 내에 정개특위로 넘겨놨었는데 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 입장을 보면은 정수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애초에 지금 정한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것부터 지금 조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문 대표로서는 왜 그걸 일괄 타결하지 않냐면 만약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은 누가 장악하는 겁니까?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 주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는 당 지도부가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당의 정원 가지고도 좀 조정의 여지가 있을 거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걸 일괄 타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 걸 텐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정개특위로 넘기자는 것은 그건 못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특별히 뭐 뾰족한 답변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뭐냐면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246개를 당연히 성역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늘릴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던 것은 246개를 200개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감하게 지역구를 줄인다면은 현재 300명 정수 가지고도 물론 가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건 기득권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 중앙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장악력을 강화하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말하던 현재 권력 권력 구조하고 모순이 되고 왜곡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늘 그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더더구나 지금 정쟁이라든가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당이 책임지는 정당 책임인지 내각제 유형으로 가야 정당이 비례를 많이 공천한 전 제도와 같이 맞을 수 있죠. 그 이제 개헌까지 가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큰 얘기가 돼버리.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 이 얘기는. 좀 재밌는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돼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역대 대통령 인기 순위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으로는 40% 이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뽑았고 이제 두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는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가 또 높은 조사도 꽤 있어요. 이제 박정희 노무현 두 대통령이 서로 1, 2를 주고 이제 다투는 형국인데 원장님 이 조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면은 대개 이제 현재 여야 구도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보수 진영과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꼽을 만한 사람이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이죠.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에 집결되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40% 내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현재 야권 또 민주화 진영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표가 엇갈릴 수가 있는데 최근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민주화 진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성과를 이야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만은 일반 국민 대중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것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했던 대통령에다가 젊은 세대들이 비교적 알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좀 과거 세대가 많이 알고 있지만 최근에 개성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어떤 조사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1등도 한다라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인기 조사를 한다면은 젊은 세대가 많이 포함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좀 1등 나올 가능성도 있죠. 성과하고 좀 인기랑은 또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원장님 이런 게 뭐 최근에 영화도 개봉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 뭐 국제시장하고 이렇게 또 변호인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아이콘처럼 떠오른 것 같아요. 두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산업하고 민주화 이게 그게 뭐냐면 양대 명제가 그것이 진영 간의 논리가 돼버렸거든요. 그 양대 진영이 돼버렸단 말이죠. 한쪽 진영의 가치는 민주화해야 되는 거고 한쪽
진영의 가치는 산업화의 돈이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아까 김 원장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그런 응답이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이쪽에는 워낙 보수 쪽에서는 워낙 그 다른 분 대통령들이 인기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 쪽에다 몰리는 데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실시할 그 무렵의 분위기 뭐냐면 요즘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 없고 이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박정희 시대 같이 그렇게 뭔가 성장하고 이런 시대가 그리운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공안 통치니 뭐니 해가지고 사법적인 뭐 그런 저 징벌이 아주 뭐 강화되고 이럴 때 되면 민주화 이렇게 되는데 네. 아까 그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학기마다 학생들 시켜서 젊은 사람들 그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그 이제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은 정말 아까 말씀 진짜 그대로예요. 지금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를 몰라요. 요즘 대학생들. 저희 CG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조금 그래도 지지가 있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1%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학생들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뭘 보냐면 이제 그동안에 뭐 그 기록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또 그동안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뚜렷이 기억하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조사해보라 이러면 난감해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말이죠. 저희들 그 모릅니다 이러거든. 그래도 여러 가지 저 학생들이 고민해가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답변을 받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통령 그다음에 저분들한테는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미 말하자면 역사에 편입됐단 말이죠. 예, 그 점에서도 이제 조금 뭐 아마 저런 지지도에서 그런 것도 다소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란 점에다가 아마 IMF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그 시대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김영삼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또 김대중 대통령 지지가 나타난 거는 IMF 극복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좋은 글씨가 된 거죠. 아까 전에 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좀 궁금한 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과가 굉장히 큰 전두환 대통령보다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래픽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평가가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배경은 경제화도 아니었습니까? 기업인 출신에다가. 4대강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경제 성과를 그리 거두지 못했고 4대강이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이제 사건이자 무슨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여러 번 조사가 나왔지만 4대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상태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자원외교 등등 해가지고 별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좋은 사안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또 역사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최근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평가를 막나한 것들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 거기 하나만 더 붙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날 상대적으로 왜 낮으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불행한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점수를 좀 많이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돌려서 오늘 낮에 있었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 이제 방북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홀대했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장 홀대까지 얘기하기는 그런데 정작 초대해놓고 초대한 데다가 그래도 남북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제 부인이 이렇게 간 건데 좀 북한한테 그런 문제 있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공항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6.15 정신을 다시 살리자는 것을 강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6.15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쪽에서 다음 정상회담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등등의 책임이 있는데 이번 역시 남쪽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물꼬를 타가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북한은 상황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네요.
교수님,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조차도 못 만났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그런데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죠. 이번에 만약 우리 정부하고 그 이희호 여사가 이런 다 방북을 두고 긴밀한 무슨 어떤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 정부도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랬다면 아마 북한에 대하는 게 좀 달랐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좀 냉랭했지 않습니까? 네. 냉랭하고 정치인들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북한 측에서 볼 때 이희호 여사하고 무슨 정치 문제를 논의한다든가 고위 인사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죠. 의미가 있을 것도 없고 아마 그래서 그 이희호 여사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인도적인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이진곤 개건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